자, 우리 이번에 제3회 5월 달에 시행한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3회 모의고사가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안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안 풀어보셔도 상관은 없고 그냥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굳이 안 배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수업 안 드렸었던 내용들도 문제에서 나왔고,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 제외하고 배웠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충분히 10개 이상은 그 안에서 지금 나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해설 강의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건데 아마 안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 해설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들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15년짜리가 나와 있네요. 제척기간 15년이 나와 있는데 지방세에서 사기나 부정행위가 붙으면 10년입니다. 15년이 아니라 10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역시 제척기간 7년이 나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무신고는 7년이 맞아요.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10년짜리예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줄에 증여가 원인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는 10년짜리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제척기간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자, 세 번째 줄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납세 고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분할 납부 기간 등에 해당하면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단이나 정지는 제척 기간에서는 사용 안 해요. 소멸시효에서만 사용하는 제도고, 그래서 틀렸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나와 있는데 자, 10년이라 그랬습니다. 지방세는 5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딱히 배운 적은 없는데, 자, 우리가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과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징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부과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부과권이라고 하는데 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면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제척기간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사기나 부정행위였을 때, 그 다음에 무신고였었을 때,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사기나 부정행위는 10년이고요. 무신고는 7년이고 나머지는 5년짜리예요. 지방세의 경우에. 그 다음에 국세의 경우에는 똑같이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도 사기나 부정행위는 10년간 부과할 수 있고 무신고는 7년간 부과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에요. 근데 국세 중에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어요. 요 상속세, 증여세 한해서만 재산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5년으로 줘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부과를 못합니다. 즉 결정을 못하니까 세금 부과가 안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소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납세 의무 소멸 사유가 제척기간 만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사기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일단 지방세입니다. 문제에서 지방세니까 지방세에서 사기자 나왔으니까 10년이에요. 15년짜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문제인데 2번은 무신고예요. 무신고는 원래 7년이 맞아요. 왜냐면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10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요 10년짜리가 뭐냐면, 자, 우리가 지방세에서
무신고가 되면 신고를 안 하면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느냐면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단 그 중에서 7년입니다. 7년인데 그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 얘는 10년짜리가 돼요. 10년짜리가.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가야 돼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면 일단 취득세를 먼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세금도 내느냐면 상속세도 내야 돼요. 그런데 둘 다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고지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상속세는 몇 년간 부과할 수 있느냐면 15년간 부과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15년이에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원래 무신고가 7년이 원칙인데 그게 원인이 상속일 때는 10년으로 간다 이야기예요. 여기가. 네. 그래서 지방세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이고 만약에 상속세 문제였으면 15년인데 시험에서는 상속세는 안 나오니까 재산을 찾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이야기하느냐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예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라는 것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예요. 그래서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그게 3번 이야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결정해서 고지서 보낼 수 있다. 요게 제척기간이에요. 이게 제척기간이다 보니까 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제척기간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징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징수권이라는 게 있는데 청구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자, 이제 결정이 됐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면 고지서 등을 보내서 거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징수권을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 뭐가 진행된다라고 하느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요. 그때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요 소멸시효가 국세인 경우하고 지방세인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국세는 다시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만 10년이고 그 외에는 5년이에요. 지방세는 그냥 5년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고지서 등을 못 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납세문은 소멸이 돼요. 그때 지금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걸 물어봤는데 지방세 소멸시효를 물어봤어요.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10년짜리는 국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5억 원 이상일 때. 자, 근데 이걸 완성을 시키지 않고 만약의 경우에 계속 고지서를 보낸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중단이 돼요. 그러면 중단이 되면 납세문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또는 교부 청구를 하거나 또는 압류를 하거나 다 공통점이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예요. 다 돈 달라고 하는 사유에 발생하면은 그때는 중단된다 그래요. 문제는 이 중단 사유는 소멸시효에만 있지 제척기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나는 이런 사유가 아예 없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제척기간에서 지금 중단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25번에 대한 내용이네요. 우리 뭐 배운 내용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26번. 우리 서류 송달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총 29번의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 모의고사 때 지금 냈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자, 1번 보죠. 납세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해놓고 가로 열고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안에 있는 말이 틀렸죠? 특별징수는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는 다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자, 징수의무자가 있어요. 그때 이 징수의무자에가 누가 들어가느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들어가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사람들을 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먼저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경우, 그런 경우, 즉 다시 말해서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 주면서 세금 떼고 주는 형태, 그 사람들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사실상 취득자다, 소유자다 이런 사람들은 납세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납세의무자를 배웠고 이 사람들은 안 배웠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용어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를 물어봤어요. 얘를. 납세자를 물어봤으면 특별징수의무자가 포함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납세의무자를 물어봤으니까 징수의무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로 안에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납세자의 범위가 훨씬 넓고 납세 의무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봤을 때하고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서류를 송달할 때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앞에 고지나 독촉이라는 말만 없었으면. 자, 고지나 독촉을 한다는 이야기는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각자에게 다 보내야 돼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안내문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게만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안내문 같은 경우는. 근데 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았는데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안 받아본 사람이 가산금을 물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럴 때 고지나 독촉은 실제 돈 내라고 하는 서류니까 이건 각자에게 다 보내야 돼요. 대표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에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은 요 3개 중에 선택이에요. 직접 전달해 주는 걸 교부송달이라 그래요. 우편으로 보내는 걸 우편송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는 걸 전자송달이라 그래요. 이 중에 선택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때는 벽보에 붙여버립니다. 이걸 공시송달이라 그래요. 공시송달.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시송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교부도 안 되고 우편도 안 되고 전자송달도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때 공시송달을 하는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관보라든지 또는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붙여놨으면은 그 받을 사람이 실제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 문제인데,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송달하면 14일이 지나면 그때는 송달된 걸로 봐요.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에 송달된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야 돼요? 14일.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 해야 돼요. 90일 이내. 자, 그래서 우리가 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서류를 받았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가서 따져야 돼요. 따지는 방법이 일단 이의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어요. 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따지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무조건 법원으로 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당신한테 처분했던 사람한테 먼저 가서 따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한테 처분했던 사람한테 따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세 같으면은 나한테 누가 처분을 했을 거냐면 세무서장이 처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무서 가서 따지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근데 세무서장이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윗사람인 국세청장에게 가서 따져요. 만약에 군청에서 고지서가 왔다. 그러면 군수한테 따지라고요. 군수가 안 받아주면 도지사한테 올라가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 그래요.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요. 국세청장이나 국세청 아니면 국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따져요.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먼저 청구를 먼저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가능해요. 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단 해당 관할관청, 세무서라든지 지자체 등에게 가서 먼저 따져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소송 제기하는 것은 전부 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돼요. 90일 이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나면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어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하면은 통지가 와야 돼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도 통지가 안 와요. 결정통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통지가 나와야 이 사람들한테 가서 따질 건데 통지가 안 나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지 마라. 결정기간이 있어요. 결정기간이 있는데 그 결정기간도 90일이에요. 90일 안에 결정이 안 나오면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바로 가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이 나오지 않게 되면 바로 윗단계인 무슨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한 문제가 2문제가 나왔는데 꽤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는 이제 취득세 문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봤더니 재산분할 나왔네요. 과세죠? 재산분할은 비과세 아니에요. 과세예요. 그것도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 그 다음에 니은번에 봤더니 환매가 나왔는데 환매는 원래 과세입니다. 근데 앞에 법률자가 나왔으니까 비과세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신탁은 원래 비과세예요. 그런데 위탁자 지위가 이전됐거나 명의신탁이거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디귿번에 명의신탁이니까 얘는 과세. 미음번도 보시면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신탁이네요. 요거 과세. 그 다음에 니을번에 봤더니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대요. 과세. 우리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했을 때는 원래 비과세인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비과세 되는 것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28번 보죠. 자, 28번을 봤더니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1번 봤더니 기억번 보니까 국민주택채권이네요. 국민주택채권이면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맞죠? 포함해갖고 니은번에 봤더니 할부나 연부이자가 나왔습니다. 자, 할부나 연부이자는 취득자가 법인이면 포함이지만 개인이면 포함 안 되네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개인이 나왔네요. 얘는 포함 안 되겠죠.
디귿번에 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포함 안 되고, 니을번에 중개보수가 나왔죠. 이때도 개인인지 법인인지 꼭 확인해야죠. 개인이니까 포함 안 되고, 미음번에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얘는 무조건 포함해야죠.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 딱 2개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은 신고가액이다. 단,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시가표준액보다 적다면, 자,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가느냐?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다만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됐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요때 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때 뭘 포함할 거냐? 건설자금이자라든지 또는 뭐 용역비라든지 또는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뭐 국민주택 채권이라든지 또는 취득자 조건, 취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다 포함해서 농지보존 부담금 같은 경우도 다 포함해서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게 할부이자나 연부로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그 다음에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 3개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할인받은 금액이라든지, 즉 할인액을 이야기하죠. 또는 자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광고선전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또는 전기나 가스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주비 이러한 것들은 포함 안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법인이 취득을 한 경우하고 개인이 취득한 경우로 나눠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다 포함하고 이러한 것들은 포함 안 하지만 요건 주의하라 그랬죠. 요건 법인일 때는 포함하고 개인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할부나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이거 꼭 주의하시라 그랬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자, 29번은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닌 것은 이랬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아닌 거. 자, 우리가 봤었을 때 뭐 외웠으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취득을 했단 소리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가 필요한 경우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냐 이거부터 봐야죠.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표준세율일 거고, 등기가 필요 없으면 기준세율일 거고, 다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중에서 기준세율을 빼는 경우가 있고 안 빼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요거 찾아내라고 하는 건데, 요거 먼저 봐야 될 건 얘부터 봐야죠. 그리고 나서 얘를 확인해야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환매니까 등기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는 표준세율이네요. 2번은 상속이니까 역시 등기해야 되네요. 얘도 표준세율이네요. 자, 1번도 등기가 필요하니까 표준세율, 2번도 상속이니까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니까 표준세율, 3번 공유물 분할이니까 표준세율, 4번 재산 분할이니까 역시 등기해야 되니까 표준세율. 근데 5번은 개수네요. 개수인데 면적 증가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기준세율 대상이네요. 그럼 답은 5번이겠죠.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는 나중 문제예요.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표준세율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를 그 다음에 따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0번은 등록면허세 문제인데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묘지네요. 묘지 비과세 맞죠? 묘지는 취득세사만 과세예요. 근데 이 문제가 등록면허세니까 비과세 맞아요. 2번을 봤더니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2%네요. 그래서 봤더니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니까 부동산가액이고 유상이니까 취득세였으면 4%, 등록면허세는 2%만. 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율의 절반만 적용해요.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100분의 300으로 한대요. 3배짜리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3배짜리 중과세는 하나밖에 없죠. 법인 등기. 그래서 대도시 나와 있으니까 과밀억제권역이고, 법인 나와 있고 등기 나와 있으니까 3배짜리가 맞고, 4번에 봤더니 신고 납부하래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추가로 내는 경우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건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인데 신고 의제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봤으니까 가산세는 아예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이 유상일 때, 상속일 때, 증여일 때, 분할일 때, 원시일 때, 자, 이렇게 5개로 나누고, 다시 유상은 주택일 때, 농지일 때, 그 외에 나머지일 때, 상속도 농지냐 아니냐로 나누고, 증여는 비영리 단체냐 아니냐로 나누고요. 자, 그 외에 분할하고 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원래 자, 요 5개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소유권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원칙은 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2%에다가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더해서. 그런데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서 취득세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등기는 하고 싶어요. 그때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해요. 그때는 2%를 낼 필요 없이 등기 쪽만 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쪽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원래대로 가면은 뭘 내고 등기를 해야 되느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 돼요. 원래대로 가면. 그때 취득세로 냈으면 3%, 4%, 2.3%, 2.8%, 38광땡에서 그 다음에 2.8%, 3.5%, 815 광복에서 그 다음에 2.3%, 2.8%, 38선에서 이렇게 내죠. 자, 그래서 2% 더하기 1%, 2% 더하기 2%, 자, 2% 더하기 0.3%, 2% 더하기 0.8%, 2% 더하기 1.5%, 또 2% 더하기 0.8%,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더하기 0.3%, 그 다음에 2% 더하기 0.8% 이렇게 내야 정상인데, 만약의 경우에 취득세를 낼 수 없어서 등록면허세로 내야 된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돼서 등록면허세로 낸다. 그때는 농지고 뭐고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만 가요. 그래서 2%, 0.8%, 1.5%, 얘는 없고 얘 0.8%. 자, 요게 등록면허세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유상이래요. 유상이면 당연히 이 세율을 적용을 해야죠. 얘만. 그래서 등록면허세부터는 농지냐 비영리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칙만 따라갑니다. 원칙만. 문제는 이제 얘가 문제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얘만 1%, 2%, 3%로 갔어요. 근데 등록면허세로 낸다? 그때는 그냥 이 세율의 절반만 넘어와요. 그래서 1%짜리는 0.5%, 2%짜리는 1%, 3%짜리는 1.5%로 넘어와요. 그게 2번 이야기.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소유권 등기인데 유상거래니까 1000분의 20. 단, 그게 주택일 때는 취득세율의 절반만 넘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느냐면 등기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기하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등기하기 전까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다만 나중에 가서 비과세가 부과 대상이 되거나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거나 또는 등록 이후에 중과 대상이 됐다.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이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없으면은 무조건 등기하기 전이에요. 그게 지금 4번 이야기죠.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은 신고납부가 나와 있는데 비과세가 부과, 경감이 추징, 등록 후에 중과세, 즉 추가로 내는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고를 안 해요. 근데 납부를 이행을 해요. 그러면 등기할 때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납부영수증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그냥 신고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요게 5번 이야기.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았지만 납부를 했다면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가산세는 절대 안 붙어요. 시험제 잘 나오니까 잘 봐야 돼요. 이 내용은. 요게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니까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자,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안 드렸는데 답은 5번인데 5번은 염전 나와 있습니다. 염전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염전은. 자, 1번은 농지니까 분리과세. 2번은 초가자가 나왔으니까 종합합산. 초가자. 3번은 농지니까 분리과세. 4번은 허가받지 아니하니 나왔으니까 종합합산. 5번은 염전이 나왔으니까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가지로 나눠요.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고 종합합산이 되는 토지가 있고 다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예 싸게 과세한다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가 있고 아예 비싸게 과세한다 그래서 고율 분리과세가 있는데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어요. 요때 0.07%짜리의 타이틀을 외우셔야 돼요. 농지하고 목장하고 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0.2%짜리가 공장하고 염전하고 터미널이 있습니다. 기본 타이틀을 외우셔야 돼요. 생산활동을 하는 토지라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4%짜리는 사치성이에요. 사치성. 자, 이러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별도 합산합니다. 별도 합산하는 토지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별도 합산은 이제 누진세를 적용을 하는데 요 별도 합산하는 토지에는 건물이 있거나 또는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이러한 토지들은 다 별도 합산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종합합산 토지가 있어요. 얘도 누진세인데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원래 정의가 분리과세 토지하고 별도 합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나대지 같은 경우인데 문제는 분리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 중에서 종합 합산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준 면적 초과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종합이에요.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이 말은 필요 없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대지로 봐서 뭘로 보느냐? 종합 합산이에요. 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인데 그 건물이 허가받지 않거나 승인받지 않은 건물이면 건물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종합합산합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아니한, 승인받지 아니한 이 단어 나왔을 때 또 건물 있는 토지 중에서 건물가액이 땅값 대비 2%에 미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건물 바닥 면적만 건물 있는 부분으로 봐서 별도 합산해주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 미달했을 때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건물이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종합합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1번은 농지가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맞고 2번은 초가짜가 나왔으니까 종합합산 초가짜 나왔으니까 종합합산 초가짜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종합합산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농지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4번은 허가받지 아니하니 나왔으니까 무조건 종합합산 5번은 염전 나왔으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가야죠.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토지가 나왔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안 보이네요. 토지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70을 곱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고 자, 2번은 100분의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이에요. 맞죠? 문제는 중간에 법인장부가 나왔네요. 무조건 틀렸네요. 법인장부로 계산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에요. 3번을 봤더니요. 100분의 70이 나왔는데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냥 틀렸네요. 주택은 60이 나왔어야죠. 4번을 봤더니요. 세율 적용을 물어봤네요. 근데 집이에요. 자, 주택의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세율 적용의 밑줄을 쳐야죠. 그러면 자, 주택이 나왔으면 두 문제예요. 집을 2개 이상 줬느냐, 토지 건물을 줬느냐. 근데 여기에는 4번은요. 여러 개의 주택을 줬네요. 합산하면 안 되죠. 주택별이라고 해야죠. 근데 5번도 똑같이 세율 적용을 물어봤고 물건이 주택인데 여기에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 건물을 줬네요. 토지 건물을 합산해야 되고 5번이 맞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꼭 주의하셔야 돼요. 둘 다 주택인데 4번은 집을 여러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합산하시면 안 돼요. 5번은 집을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을 줬어요. 이건 반드시 합산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이런 문제 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시적분에 대한 문제인데 뭐 1번, 2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2번은 아는 지문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재산세 도시적분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재산세에다가 도시적분 넣어가지고 부과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2번도 1000분의 1.4를 적용한다. 0.14%.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3, 4, 5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 시험지에서 거의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답은 5번인데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5번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전답과수원, 목장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도시적분 과세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적분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전답과수원이든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포함.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는요 농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농지가 아니니까 도시계획 사업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땅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다 내야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인데, 주택수. 자, 이건 올해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번 봤더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우리 정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요. 2번은 상속인데 우리 공동소유주택 중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그 중에 하나는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 조건이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안 넣어줘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네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라 그랬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맞고. 4번 합산 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5번에 역시 합산 배제 사원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원래 합산하지 말라고 하는 주택 등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세율이 달라지고 상한이 달라져요. 세율이 0.5에서 2.7%까지냐 0.6에서 3.2%까지냐, 그 다음에 상한이 150%만 적용할 거냐 200% 적용할 거냐 300% 적용할 거냐, 요게 달라지는데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1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꼴로 가느냐면 각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그냥 한 개, 1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자, 소득세 납세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보니까 거주자가 나와 있죠? 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틀렸죠? 183일 이상이에요. 거주자의 범위는. 그러니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죠. 2번 봤더니 납세무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비거주자인데 국외가 나왔습니다. 국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한해서죠. 비거주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3번에 봤더니 납세지를 물어봤는데 거주자가 나왔어요. 거주자는 거주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죠.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4번을 봤더니 과세기간을 물어봤는데 맨 끝에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로 간대요. 우리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폐업을 해도 딱 두 개만 중간에서 끊겨요. 사망하고 출국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결손금 문제인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는데, 개인은 거주자라는 사람하고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건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납세무를 져야 돼요. 반대로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한테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어요.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죠. 비거주자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주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자, 거주자가 된다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되면은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 국내는 누구나 다 납세무가 있고. 그래서 1번은 여기가 1년이 나와서 틀렸고, 2번은 비거주자인데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틀렸고. 잘 봐야 돼요.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고,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로 가시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요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거주자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 과세 기간은 언제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딱 두 개만 빼고, 죽거나 떠나거나 이 경우만 빼고, 그러니까 사망 또는 출국, 즉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사형, 이 경우만 그 날까지로 과세를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폐업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기타소득까지가 종합소득세, 퇴직은 퇴직소득세, 양도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임대는 여기에 들어와요. 임대는. 자, 그리고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업도 있을 것이고 건설업도 있을 것이고 등등도. 문제는 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이 있어요. 결손. 이 결손은 같은 종합소득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같은 종합소득 내에서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임대업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한다 이야기예요. 대신 이 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안 되고, 이렇게는 공제 안 되고 절대 못 넘어가고. 그게 지금 5번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보너스 문제죠. 답은 3번인데,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가 돼야 돼요. 분리해서 양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과 분리해서 양도되는 영업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1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니까. 2번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4번은 배타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 나오면 이거 회원권이에요. 기타 자산에 들어가고, 5번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회원권입니다. 뒤에 가서 주식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은 회원권으로 봐요. 얘도 기타 자산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자, 37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자, 기업번에 봤더니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 비거주자한테는 절대 안 주어져요. 비거주자한테는. 두 번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니은번이 해설해 보니까 지금 이게 옳은 문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뭐 네, 해설에서 옳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일단 놔두고, 디귿번에 봤더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은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 미음번에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자,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주자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 다 납세무가 있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지만 국외에 대해서는 절대 납세무가 없어요. 그것도 양도소득에 한해서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양도했을 때는 그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납세무가 있고, 5년 미만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거주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무가 있어요. 자, 그때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등기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걸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팔면 절대로 장특공제 못 받아요. 기본공제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기본공제는 무조건 다 해줍니다. 미등기 빼고 250만 원. 각각 250만 원. 자,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내 것만. 그때 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씩에서 6%에서 30%까지 공제가 돼요. 단 1주택자에 대해서는 8%씩에서 24에서 80%까지 공제가 돼요. 근데 비거주자는 그냥 2%씩에서 6%에서 30%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문제인데, 자,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것은 거주자뿐이에요. 왜 거주자만 되느냐면,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는. 그러면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에 해당해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미안해서 8%씩 해줘요. 그러면 비거주자한테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8% 혜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1주택자여도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1주택이어도 그냥 2% 혜택밖에 못 받는 거예요. 8% 혜택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느냐? 거주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비과세는 거주자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1번 기억번은 맞죠? 문제는 니은번이 문제인데 비거주자는 장특공제가 안 된다? 돼요. 1주택이어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해설은 지금 요거 못 해준다 이 소리 이거. 8%짜리는 못 해준다 이 말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100분의 80의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확실할 거예요. 근데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건 좀 애매해요. 1주택이어도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되는데 8%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37번의 니은번은 지금 답은 5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니은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1주택이어도 됩니다. 되는데 무슨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8%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8% 혜택을. 8% 혜택은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만.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요때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1년 보유했어요. 이분이 10년 보유했고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못 받아요. 왜냐면 상속은 상속 개실이 보유기간이에요. 상속 개실로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얘는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단서가 붙느냐? 사망 당시에 동일 세대였다면 자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동일 세대였다면 그러면 요 사망하신 분의 보유기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사망하신 분의 보유기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팔았는데 이분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슨 세대로서?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그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그 말 빼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줄에 상속 개시 전에 이 말 딱 가로 쳐보고요. 세 번째 줄에 동일 세대로서 이 말 딱 가로를 쳐보고 이 두 말 딱 빠지면 무조건 틀린 문장 돼요. 요거 빼고 읽어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분 거 보유기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이분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안 살다가 이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러면 요 기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우리 고가주택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랬죠? 그때는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9억 초과 여부를. 지금 그 이야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에 보시면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어버렸대요. 그러면 다른 집에다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자, 39번 문제. 거주자 갑이 을에게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 6개월 보유한 후에
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림 그리고 들어가는 게 상책이죠. 자,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를 했대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았대요. 을이 3년 6개월 보유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네요. 자, 그랬을 때 1번을 봤더니 배우자 관계네요. 2번도 봤더니 배우자고, 3번을 봤더니 배우자고, 4번을 봤더니 배우자네요. 5번을 봤더니 사촌이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배우자니까, 자, 배우자고,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5년 이내고, 그 다음에 거래한 부동산이 건물이고, 거래한 게 부동산이고. 자, 그러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했다. 2월 과세죠? 2월 과세면 그 수증자가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그랬죠. 자, 이래놓고 보죠. 1번. 자, 1번 봤더니 납세무자는 갑이다. 틀렸네요. 납세무자는 을이네요. 2번 봤더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장특공제 잡아줘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판단할 때. 3번에 봤더니 연대납세무 있다. 있을 리가 없죠. 2월 과세에서는 연대납세무 없어요. 부인 규정일 때 연대납세무가 있죠. 4번에 봤더니 이때 납부했던 을의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그랬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옳은 문장이네요. 근데 5번을 봤더니요. 사촌 동생이니까 일단 2월 과세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부인할지 말지를 따져야 되는데 보니까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자,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팔았을 때 나올 양도소득세보다 뭐가 돼요? 크답니다. 크다면 갑이 파는 걸로 봐야 돼요? 그냥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걸로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게 더 낫죠. 왜?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문장에서는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부인한다 이 소리인데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40번 문제를 보죠. 자, 거주자의 이번에는 국외 문제네요. 국외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맞죠? 자, 국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으려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2번에 봤더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택도 없습니다. 장특공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맞고. 4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이다. 국외는 세율 적용할 때 미등기 1년 미만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40%, 50%, 70%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미등기는 70% 이건 국내에서만. 국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국외자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 조정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 나라에 먼저 세금을 한번 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걸려요. 그래서 그쪽 나라 세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100만 원 나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냈고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12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2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때 그 100만 원은 필요경비에 넣어서 공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색에서 공제받거나 선택입니다. 둘 중에서. 자, 요 국에도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에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특 공제 안 된다라는 사실은. 국의 것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